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긴축으로 선호되고 있는 지금 시점, 그린 QE, 녹색 양적 완화를 주목하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양적 완화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의 방향성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8일 밤 홈페이지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새 통화정책 도구를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같은 저탄소 사업에 낮은 금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금리하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1년 금리 또 대출 우대 금리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금리들보다 바로 이 탄소 배출 저감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제시하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더 낮은 1.75%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 증권가에서는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 1조 위안 약 18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밝힌 주요 지원 대상은 청정 에너지,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환경 보호,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 3대 분야라고 하는데요. 공급망 혼란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특별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된다면 그린 산업 관련 기업들은 저금리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 저금리라는 것이 엄청난 기업에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이 혜택으로 관련 산업들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나갈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또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마련됐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미국 긴축의 시대, 국내 영향은? 오늘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긴축의 시대를 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세도 그렇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최근 들어서 우상향을 하면서 긴축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FOMC 회의 결과 일단은 테이퍼링 시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또 이 테이퍼링이 사실은 곧 금리 인상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연준에서 발표를 해서 일단은 뭐 본격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월가에서는 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래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보시면 상관관계계수 이제 그래프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이제 주가와 회사채와 그다음에 외환보유고 환율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주가라고 하는 것을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0.55입니다. 그러니까 0.55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 외환보유고가 0.95입니다. 외환보유고가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저 숫자가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맞습니다. 높은 거죠? 예,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거고 0.5는 한 중간 정도 영향을 주는 거고 0.95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환율을 보시면 마이너스 0.3입니다. 이 테이퍼링이 되면서 왜 주가가 내리느냐 하면 이 환율이 지금 1,200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반대입니다. 이게 지난 한 40년 정도의 통계를 분석한 건데 환율과 주가는 반대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0.3. 또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0.3인데 고용률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0.3이다. 밑에 보시면 CD 금리하고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네네.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도 원래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올랐고 미국의 물가가 금년에 5%나 올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물가의 인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죠.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물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2010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료가 다음 달 말이에요. 네. 12월 31일 날 만료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연장을 안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외환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는 한일 통화 스와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스와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지만 다시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5.4%나 올랐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금년에 20%나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미국 정부는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달러를 환수해서 물가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우리 최근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은 매년 20% 정도 올랐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집값이 한 100% 올랐고 전세는 한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년에 은행 대출은 5%로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네. 내가 어떻게 되나요? 예. 내가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해줬죠. 정부가 전세 자금이 오른 금액만큼은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은행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은행에서는 그 가입할 당시에 연장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있지만 나이가 드시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전세 자금 추가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너무 가혹하고 예. 진짜 우리 서민들의 피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생명줄 같은 것이 자금인데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무슨 투기적인 목적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는 외곽으로 밀려나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이제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결제할 때 달러를 하는 건데 우리가 IMF를 경험해봤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금이 있었지만 석유가 우리나라 100% 수입을 하거든요. 석유를 결제할 달러가 없는 것이 바로 국가 부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르헨티나는 지금 6번째 국가 부도를 맞았고, 뭐 러시아도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도와 같은 그런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모여 있고 신흥국 시장, 한국을 비롯한 프레자일 파이브라 그래서 항상 외환 위기가 일어날 후보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이런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존의 국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후보에 들어가는데 GDP 대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지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이 25%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가 좀 미국은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과 GDP 비중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9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4,600억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자세하게 들려본다 그러면 비중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28%거든요. 일본과 비슷하네요. 네, 일본과 비슷하죠. 그런데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렇죠. 석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할 수 있지만 엔화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고 스위스 보시면 144%, 인도 제가 말씀드린 외환 위기 후보 국가가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이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크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1945년도에 이제 국공 합작을 하면서 대만으로 이제 중국 본토에서 밀려났잖아요. 대만은 1997년 IMF를 겪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충분한 외환 보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도 140%가 넘고 대만도 90% 가까이 된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25%,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환율이 그래서 1,200원까지 좀 많이 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너무 우리 한국은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97년도 IMF를 겪었고 2010년도 리먼 사태를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GDP 대비 외환 보유고는 28%밖에 안 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심을 시켜요. 매월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 안심시키는데 정부의 말을 저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하죠.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집값은 매년 20%씩 올라서 지난 5년간 100%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세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똑같이 이제 한국이 28%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120%가 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66%,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120%.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65%입니다. 세계 2위예요. 세계 1위는 독일이고 무역 의존도가 75%고 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세계에서 높은 나라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상황인데 네. 미국이 드디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한미통화수합법 만료를 연장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달 만료가 되어 있고 우리가 미국에서 빌린 돈이 600억 달러인데 이미 200억 달러를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방어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 빌린 돈이라는 것은 외환 보유고 맞습니다. 외환 한미통화수합법 달러를 빌려와서 규모. 우리가 결제를 이용했다 예. 이미. 그래서 미국에서 빌린 한미통화수합법에 200억 달러 이미 소진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든지 우리나라의 단기 부채로 한번 보시면 35%로 201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환율도 97년도 2,000원까지 갔었고 우리가 이제 97년도 IMF를 경험해 봤지만 미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다든지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외면했었고 우리나라에서 건져갈 게 좀 많다 이러면 미국이나 일본들이 우리 국가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파산의 상태에 몰렸었다. 또 2008년도도 한번 보시면 한미통화수합으로 진정은 되었지만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한일 관계를 좀 완화하려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좀 화해를 요청했는데 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이 거절했죠. 그래서 한일 통화수합라고 하는 안전장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김영삼 정부 때도 마지막에 위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미통화수합을 연장하는 것이다. 네. 지난번에는 6개월씩 6개월 연장해줬는데 이번에 3개월 연장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다음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600억 달러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GDP 대비 90% 이상 대만이 지금 81% 정도 되는데 네. 90%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적정 외환 보유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왜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가 한번 봐주시면 저겁니다. IMF가 1959년에 발표한 것은 한 나라가 경상 지급에게 3개월치만 있으면 된다. 1,500억 달러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2013년도에 IMF가 새로이 발표한 것은 유동외채하고 외국인 주식 자금 한 6,800억 달러만 있으면 된다. 그 IMF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에 있는 BIS 비율을 보면 한국의 3개월 경상 지급액과 유동외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단기 외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은 언제가 만기가 돌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외채의 2배를 유동외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3분의 1. 현재 한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2,700조 원인데 그중에 3분의 약 35%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0조 원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51%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카오, 그다음 네이버는 60%가 외국인이다. 이 정도로 외국인 지분이 우리나라의 핵심 우량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가 9,300억 달러다.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거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6월 달에 올리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 9,300억 달러를 적정하게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거기에 한 반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왜 자꾸 국제결제은행이나 IMF가 제안하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되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런 우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지금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의 주가가 갱신되고 있는데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이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가급적이면 좀 팔아두고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중요한 일은 바로 한미 통화 스토프 연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공급망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또 요소수 수출도 중국에서 금지를 하게 되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런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에 대해서 많이들 답답해 하시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오랫동안 주식을 보셔도 왜 우리는 매번 이럴까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지금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세요. 김대중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딱 이해가 바로 되네요. 바로 됩니다.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높고 그리고 또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긴축의 시대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볼 이제 수 있겠네요. 항상 걱정되는 것이 네. 우리가 제가 이제 IMF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예,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회사 잘리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예. 게 이제 94년도인데 예. 현대증권에 입사했었어요. 9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1100.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처음으로 1000을 찍었다. 이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상여금 예. 100만 원씩. 와. 막 대학교 갓 졸업하고 막 상여금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인데 겨우 3000포인트예요. 참 내가 놀랐었고 우리가 94년도에 1100을 찍고 97년도 종합주가지수가 27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죠.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다시 외환위기가 오면 아마 3분의 1 토막 날 거예요. 종합주가지 1000까지 내려갈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종합주가지수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내가 종합주가지수에 투자를 해놨는데 자기가 투자한 1억이라는 금액이 30년이 지났는데 겨우 3억이다.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거든요.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갔었고 엄마 아파트가 97년도 IMF 때 2억 하다가 지금 26억이에요. 13배 올랐다. 똑같은 기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000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나스닥은 30배가 올랐고 삼성전자는 100배 올랐고 네.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는 한 10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미래 사회, 앞으로 내가 어떤 미래를 끌어갈 종목이 어떤 것이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떠한 교수님이 투자를 해서 1조를 벌은 교수님이 있어요. 1조요? 1조를 벌었다는 예. 교수님이.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교수가 월급을 모아서 주식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냐 이랬더니 자기가 1970년도부터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1970년도에는 건설주, 그다음에 80년대는 네. 화학주, 자연스럽게 바뀌겠네요. 예, 투자 대상이. 통신주. 예. 무조건 1등 주가가 바뀌게 되면 자기가 종목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1998년도부터는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 그 당시 1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해서 100원짜리로 나누어졌는데 당시만 해도 10만 원짜리 종합 그 삼성전자 한 주가 액면 분할하기 5천 원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4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40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결론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종합 전체 상장된 종목이 한 2,200개 있습니다. 이 중에 매년 20개씩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아무 종목이나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한국의 1등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한국보다는 나는 미국을 좀 선호하니까 미국 주식의 1등 주식. 미국의 1등 주식은 그저께 날짜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어요. 애플이 2등으로 내려왔고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0조,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2,800조입니다. 한 6배 정도 크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2,000개의 종목 중에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한번 표를 한번 봐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그다음에 애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이거든요. 네. 알파벳 A, C가 구글이고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서 한 3위 정도 든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어제 한 12% 정도 내렸지만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었습니다. 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 1,500조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한국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는 종목만 해라. 그다음에 미국도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는 종목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시가총액 1등을 투자했나 물어봤더니 네. 자기는 어떤 종목을 해든지 2,000개 중에서 모르니까 그냥 1등 하나만 사겠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 2,000개니까 아무 종목 가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 1등을 하시고 미국에 1등을 반만씩 하는 것도 좋고. 그 인문학과 교수님은 국내 주식만 하신 거죠? 국내 주식만 했어요. 엄청난 국내 성과네요. 주식.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삼성전자가 최근 한 25%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총 자산이 900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900조 중에서 200조 20%를 투자하니까 한 298 하면 200조 원 정도를 국민은행이 주식에 투자하는데 6대 4로 투자합니다. 60%가 미국이고 40%가 한국이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전 세계 주식의 비중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게 이제 지난달 기준인데요. 전 세계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주식이 6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일본이 5%, 중국이 4%, 한국이 전 세계 주식에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적정한 주식의 비중은 90대 10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비율이다. 미국에 90%를 투자하고 10%를 한국이 하는 것이 전 세계 주식에 대한 비중으로 봐서는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을 이제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국 주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국민연금이 하는 그 방식으로 6대 4 정도로 한국을 40%, 미국을 한 60%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미국의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 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이고 구글, 테슬라.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800조니까 삼성전자의 2배 가까이 왔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한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안 된다. 꼭 서학개미와 동학개미를 둘 다 비중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잘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로 서학개미 발신을 많이 일등이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수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워낙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으시다 보니까 수치도 막 자유롭게 막 나오시고, 또 이야기 보따리세요. 그냥 막 주르륵 이야기가 나오는데, 긴축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교수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6월부터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에서 월가에서 전망하는 게 내년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1월 FOMC 때 파월 연준 의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연준 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3차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말 정도로 월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6월로 예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그래서 달러를 푼다는 의미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뜻입니다. 네. 수도꼭지를 털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는 것이 테이퍼링이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달러를 환수하는 겁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 3월에는 환율이 1,3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전 세계 기초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의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면 미국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제조업은 20%만 차지하고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가 미국 경제의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중국, 그다음에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1위이고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다. 한국이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아주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반도체와 석유, 기계, 철강 이런 게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흥국,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달러를 풀어준 겁니다.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부른다.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부르고 미국이 한 2년 정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70% 이상 백신을 맞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코로나 시대 지난 2년간 우리는 외출도 금지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공장에 출근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공장을 문 닫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집에 머물게만 했었죠. 그래서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살려놨는데 지금은 달러가 너무 넘쳐나서 미국이 금년에 5.4%의 물가가 올랐다. 네. 집값도 20% 급등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한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준금리는 0.75고 한국은 11월 25일 이번 달 말에 기준금리 1.0으로 올립니다. 이미 한국은행 올린다고 선언을 했고 내년 1월 달에 아마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1.25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 이상으로 이제 내년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표에서 한번 보시면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6월 달에 0.25로 올리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번 달에 이제 1%까지 올리고 내년 1월경에 1.25로 올린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올라가니까 정상적인 위드 코로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기준금리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터키는 지금 현재 19%를 올렸어요. 터키가 19%고 브라질은 5%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75가 지금 현재 기준인데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긴축의 시대에서 중요한 일정, 변수로 다음 달 말에 있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한미통화 스와프, 이게 연장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 스와프, 앞으로 이게 어떤 또 형태로 이슈가 진행이 될지 시나리오별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환율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네. 봐주시면 그래프입니다. 회귀 분석을 한 거를 내가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까지 가까이 왔었죠. 그죠? 지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회귀 분석했는 거. 우리나라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추세가. 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GDP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자체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고 환율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프가 지금 안 통계로 보이는데 분석을 그냥, 해보니까 예, 설명해 주시죠. 예, 매월 1.3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3원 정도 매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 97년도에는 환율이 2,000원. 그 외환 위기 상황이 났을 때, 그다음에 2010년도에 외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1,600원까지 갔었죠.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통화 스와프가 600억 달러가 있었고 한일 통화 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맞아요. 또 제가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친절해요. 나는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환율 내가 찾는 이제 환율 그래프는 아닌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 상승 추세라는 것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원화 예, 환율이 원화 강세. 1달러 대비 환율이 IMF 때는 2,000원. 네. 그다음에 2010년도에
1,600원. 예. 지금 현재 1,200원 왔었죠. 네네. 올 초에만 해도 1,100원이었다가 지금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환율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외환 위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가장 좋은 신호가 바로 이 환율의 그래프이고,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위험 신호가 되는 거고, 1,300원 이상이 되면 아주 심한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30% 이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에 포함되는데, 지금 한국이 GDP 대비 28%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제일 빨리 해야 되는 일은 빨리 현금으로 외환 보유고 자체도 문제지만 현금이 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4,600억 외환 보유고 중에 현금은 딱 6%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의 국채하고 회사채, 그다음에 정부 기관채를 사놨습니다. 그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외환 보유고의 현황 그래프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한번 봐주시면 지금 6%, 5%밖에 안 됩니다. 유가 정권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정부채,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4,6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돈을 네. 한국은행에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의 정부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정부 기관채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LH공사하고 SH공사 채권을 정부 기관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정선 토지주택공사 채권이다. LH공사 채권 같은 건데, 저 정부 기관채를 미국은 모기지 회사 채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회사고 페니메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미국 정부가 파산을 시키려고 했어요. 너무 모기지 채권의 맞아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회사채를 우리가 모기지 갖고 채권, 있군요. 프레디맥이라 하고 예. 페니메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기지 회사 채권입니다. 모기지 회사 채권을 예, 갖고 그것을 지금 예. 한 2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국회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한국은행에 요청을 했어요. 이게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빨리 미국 국채로 전환을 해라. 그다음에 미국의 정부 기관채를 했던 중국은 이미 다 팔아가지고 미국 국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직 정부 기관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한국은행 담당 과장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위험한 채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랬더니 이제 한국은행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자를 0.1% 더 준대요. 미국 국채보다. 당연히 미국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 국채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 정부가 보정한 이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전부 다 팔아서 미국 국채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맞습니다. 보유국이 됐군요. 보유국이 예.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미국의 이 모기지 채권을 20%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위험 요소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GDP 대비 부족한 상황이고,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6%밖에 안 되는 현금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보통 투자의 3대 요소를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도 안전성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항상 현금을 30% 보유하라 그래요, 항상요. 언제든지 유동성의 위기. 내가 집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 팔아서 이자를 내고 결제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 자체가 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낮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 만기를 앞두고 한일 통화 스와프의 체결 가능성은 있을지도 궁금한데 짧게 답변해 저는 주시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이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시비를 걸고 되니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덩소평은 난징 학살 때 1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1억 명 정도 인류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이제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일본과 자꾸 다투는 것보다는 이런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를 좀 미래에 좀 미루고, 지금은 일단 한국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 지금 환율이 다시 오르고 위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좀 일본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좀 한일 통화 사업도 체결을 하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2011년도까지.
2012년도에 만료가 돼서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만료가 된 한미 통화서프를 다시 재체결 좀 하고 네. 한국은행 총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일 통화서프를 체결 원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제 거절했었죠. 결론은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이 2배나 많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600조고 일본의 총 수출액이 720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수출액과 일본의 수출액이 100조밖에 차이 안 나고 우리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의 2배다. 그 다음에 구매력 지수도 금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일본 사람을 한 5년 전에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네이버의 라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너무 한국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나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진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구나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GDP로 따지면 우리가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 2천조 원 GDP. 일본이 지금 한 6조 달러쯤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일본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 한국이 5천만 명이거든요.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곱하기 인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낮지만 우리가 1인당 구매력 지수는 일본을 이겼다. 총 1인당 국민의 수출액은 일본의 2배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자, 일본에 대해서. 대신에 국제금융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약하니까 일본과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계속 많이 더 제기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금융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외환 보유고를 더 맞습니다. 확충하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지금 갑자기 굉장히 드는데 교수님 편을 뭐 2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일단 긴축이 이제 시행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달러의 환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 달러가 환수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사실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은행으로 돈이 가고 미국으로 돈이 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달러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사라. 그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다. 한 9대1 정도로 해서 미국에 한 90% 투자하시고 한국에 한 10% 투자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전 세계 주식 시장 비중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린 것 같이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의 60%를 차지하니까 한국에 너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그래프를 보신 것 같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9대1 정도로 적정한 비율로 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 7위 이내에 있는 종목을 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까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을 하시고 국내 주식은 우리나라가 같이 한 액면가 대비 상승했는 것 비중을 따시면 네이버가 4,000배 올랐습니다. 지금 40만 원이고 액면가 100원이니까 그렇고 삼성전자는 액면가 대비 700배 오른 거죠. 근데 결론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입니다. 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전자정부 세계 1위,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도 봤지만 한국의 뛰어난 창의력이라든지 그다음 독창성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미국 전 세계 주식의 한 1.5%밖에 안 되지만 일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 삼성전자도 좋고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인터넷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고 또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에 미국의 시가총액 우량한 종목들을 투자해라. 결론은 우리가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러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주식은 매년 배당을 2%씩 해줘요. 내가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2% 매년 배당을 받지만 배당도 받고 주식의 상승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우량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버스로 바꿨죠. 메타로 바꿨고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메타로 바꾸었고 테슬라는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배당은 해주지 않는 대신에 주가를 올려가지고 보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미국 주식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는 종목은 외부적인 충격, 코로나 충격이든 우리가 9.11 테러 났을 때는 미국의 아마존 주가 90% 폭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테슬라 주가도 많이 내렸는데 12% 정도. 이런 외부적인 충격,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삼성전자도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10%, 20% 급락을 하더라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손절매를 하지 마라.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외부적인 경제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내릴 때는 예. 반드시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60세 이후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은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60세까지 가지고 있다.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팔지 마라. 그래서 한국의 시가총액 10위, 네.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을 투자하시고 절대 손절매를 하지 말고 특히 외부 환경으로 인한 맞습니다. 하락일 때는 절대 손절하지 맞습니다. 말자. 예. 뭐 코로나 충격이든 국내는 지금 현재 외환위기든, 뭐 네. 외부적인 달러 한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죠. 예. 진짜 뭐 이거 달러 한수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외환 위기라고 하면서 누구도 이제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예. 저는 뭐 정부가 외환 위기가 날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고 예.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은 한미 통화 스프 연장인데 저는 아마 뭐 80%는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고 또 국제금융시장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중요한 우방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는 내지 않겠지만 97년도 경험을 해보면 미국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 이 국제금융시장이 워낙 냉정하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외환 위기나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투자라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을 우리가 그 투자금으로 수익 난 걸 쓰기 위해서라기보다 나중에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은퇴해야 되는 시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나가고 투자를 해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2%도 안 되는데 왜 외국인들이 우리 대형주들을 60%, 80% 갖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 또 일반 국민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 한국 주식도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잘 그 수익과 배당 그런 것들을 잘 맞습니다. 채워 나가시고, 그렇죠? 예. 채워 나가시고 늘려 나가시고 하는 그런 투자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하여간에 뭐 우리나라 주식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1% 가지고 있고 예. 네이버는 60%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거 보면 놀래요.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을 투자해라. 예. 그러니까 매년 20개씩 부도가 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예. 시가총액 10위 이내를 전 추천합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10위. 미국도 네.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축의 시대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대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일본이랑의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은 그 이유는 바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 달러, 엔화 이러한 부분들이 외환 보유고로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나라가 환율 시장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 안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식심화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또 토마토TV와 현명한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저점을 지키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